네, 2018년 12월 14일 금요일 장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답답한 시장이었죠. 하루 종일. 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마감하고 어제 엊그제까지죠. 이틀 동안 어떤 이제 시장이 단기 반등을 하면서 약간 이제 편안하게 만들어 주는 흐름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옵션물이 이미 다 빠질 만큼 다 빠져 시장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틀 동안 만들어 줬지만 결국엔 그게 끝나니까 또 다시 원위치 되는 흐름입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첫 번째로 먼저 그 코스닥으로 치면 이제 바이오가 일단 주축이 되는데 그 바이오 종목들의 일단 대장급 종목들이 자꾸만 회계 문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코스피긴 하지만 주로 코스닥에 영향을 미치는 종목이잖아요. 바이오의 선두주자 1등 라인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지금 계속 회계 문제가 어떻게 뭐 정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계속 불안불안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4% 빠지고 셀트리온이 4.3% 빠지고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5% 빠지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 신라제는 2.2% 빠지고 대형주 바이오주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밀리면서 시장을 밑으로 끌고 내린 거죠. 그러니까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시장은. 일단 가장 묵직한 것들이 내리는데 아무리 소형주들이 발버둥 쳐봤자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것들도 볼까요? 뭐 HLB 얘도 시가총액이 3조 원이 넘는데 10% 빠졌어요. 이런 것들도 얘 하나로만 3천억이 빠지는 거잖아요. 시장이 빠지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바이로메드 3% 이건 많이 안 빠졌지만 그래도 어쨌든 신라젠만큼 빠졌고 메디톡스 4%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밀리는 바람에 오늘 시장 계속 하루 종일 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 선물 쪽 나스닥 선물도 밀리고 1% 정도 밀려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도 1% 정도 밀려 있고 또 밤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지금 오늘 개파라 선물이 1% 정도 밀린다면은 어쨌든 시초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스닥이 지금 시초가가 사실 빠져서 시작하면 좋지가 않습니다. 상황이 오늘은 약간 갭상승부터 양봉 전환이 필요한 상황인데 누가 봐도 그게 필요한 상황인데 개파락해서 시작한다 이렇게 끌고 올라갈 기대감이 좀 더 적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이걸 본 우려감에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크게 하락했어요. 니케이 지수도 2% 넘게 빠졌고 일본 그다음에 상해종합도 지금도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상해종합지수 중국은 지금도 지금 장 열리고 있잖아요. 막바지장 아직도 내려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뭐 대만 가권이나 홍콩 항공부 다 오늘 크게 하락해서 이게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시아가 지금 다 쏟아져 내렸고 그 중에서도 거의 으뜸에 속하는 게 이제 코스닥이 돼버린 겁니다. 코스닥이 지금 2.3%인데 거의 니케이랑 비슷하게 좀 가장 많이 빠진 지수가 돼버렸어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일단 방금 말씀드린 셀트리온 헬스케어 1등이 회계 문제가 있는데 그게 지금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 뭐 쉽게 1등이 그러고 있는데 나머지 바이오들이 힘을 못 쓰면은 사실 지수가 힘들어할 수밖에 없죠. 어제 같은 경우는 등락 비율이 높은 날로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상승한 상태에서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종목들이 거기서 추가적으로 움직이면서 시장을 부드럽게 올릴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쵸?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승이 아니라 상단에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빠졌는데 이 상승이 아니라 상단 지지 라인의 상단에서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의 힘에 의해서 시장이 천천히 올라갈 수 있었던 거고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반대로 대형주들이 쏟아붓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지수는 계속 끌고
지수는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소형주조차도 오늘 그렇게 힘을 또 쓰지는 못했어요. 전체적으로 뭐 쏠리는 거는 항상 있는 거니까 그런 거 제외하고 평균적으로요. 2200개 중에서 쏠리는 거 뭐 2, 30개 보는 게 1, 20개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2100개를 살펴보자는 거니까요. 전체적으로 힘이 크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호가창을 비우고 거래 없이 그냥 시장 따라서 천천히 몇 퍼센트 조금씩 내려가는 그런 종목들이 태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점은 오늘 최종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될 이 664, 저는 664포인트 정도를 봤는데 664포인트를 살짝 이탈했다가 어쨌든 그거를 방어하고를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박살내려고 하는 그 상황을 아직은 안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방어 의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대형주들을 쏟아붓는, 외국인들이 쏟아붓는 게 힘이 강력했기 때문이에요. 코스닥만 그런가요? 오늘 코스피가 더 심했죠. 사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SK 하이닉스 반도체 대형주의 이제 실적 부진 우려감으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6% 정도 빠졌어요. 장중에는 최저가 기준으로 6.6%까지 빠졌네요. 저기 위에 한동안 2010 이거 이제 6년부터 해가지고 한 2년 정도를 상승을 하다가 이제 고점을 형성하고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출렁출렁 단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빠지기 시작할 수 있어요.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또 코스피 1등주로서 그 과거에 계속 올라온 상황에서 이제 2018년 초에 고점을 찍고 17년 말부터 2018년 초반에 고점을 찍고 계속 지금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지나가는 파동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제 지나가봐야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개인들한테 물량을 떠넘기기 시작한 이 액면 분할 시점으로부터는 일단 이거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액면 분할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의 주주가 이제 주주가 되기 쉽다라는 것을 홍보하면서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사기 시작했죠. 300만원대 하던 게 400만원대 하던 게 그게 이제 5만원 이내에서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개인들은 삼성전자를 많이 샀었습니다. 그때 요 시기에도 어떤 이제 모 기업에서 어떤 뭐라고 해야 돼? 슈퍼개미, 그쵸? 슈퍼개미가 삼성전자를 대량으로 샀다는 소식과 함께 한번 끌어올라간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도 계속 떨어졌어요. 액면 분할은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들한테 넘기기 위한 분할이었다고 판단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동안 저기 바닥부터 여기까지 끌어올려서 자기들끼리 해먹은 대형 자금들이 수백만원짜리 만들어 놓고 너무 비싸서 개인들이 접근을 안 해. 아, 이거 우리끼리 사고 우리 수익 실현할 주체가 없어. 개인들이 안 따라와. 그럼 개인들이 따라와서 개인들한테 넘기려면 어떻게 해줘야 돼? 너무 비싸서 못 사니까 가격을 싸게 만들어주자 해서 액면 분할. 절대 액면 분할 안 하기로 한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까지 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코스피가 그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 어려웠던 이유이기도 하죠. 어쨌든 간에 지금 삼성전자도 오늘 4만원을 깨면서 3% 가까이 내려가면서 코스피가 계속 밀렸습니다. 수급도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양시장 어제까지 개인들이 매도한다고 좀 좋았었는데 하루아침에 코스닥 1900억대 사고 코스피 1800억대 샀습니다. 조금 뭐 종가로 줄이긴 했어요. 2000억대 넘어갔다가. 그러나 그렇게 눈에 띄는 큰 수준은 아니네요. 내일 월요일도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완전히 미국장에서 어떤 반전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하방 압력을 추가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그게 월요일이고 화요일, 수, 목, 금 계속 그러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월요일, 화요일 정도 그런 하락 흐름을 추가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 정도는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코스닥 쪽에서는 물론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오늘 지켜줘야 될 수준까지는 그래도 최소한의 방어는 해줬다.
것은 일단 그래도 너무 큰 두려움을 갖지 않게 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부터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어제 중요하게 좀 말씀드린 게 뭐죠?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 공포 지수가 어제까지 급락이었어요. 급락. 그런데 오늘 급반등을 했어요. 4일간 쏟아붓고 급반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항대에 걸려 있어요. 변동성을 키우는데도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돌파해서 다시 상단부로 끌어올리기는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할 거예요.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뭐든지 불가능한 건 없어요. 확률이 낮을 뿐이지. 어쨌든 월요일에 다시 저항 맞고 음봉으로 내리꽂으면서 안정화되는 게 가장 좋은 거지만 월요일에 시장도 불안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살짝 올라왔다가 꺾어 내려가는 걸 기다려 볼게요. 이제 변동성 지수가 차츰 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대해야 됩니다. 이 14포인트, 15포인트 아래에서 노는 시장은 수개월간 놀게 돼 있는데 그 노는 시장에서는 굉장히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생겨요. 근데 최근 2018년은 너무나 짧게 어제도 설명드린 것처럼 너무나 짧았어요. 그 구간이. 이렇게 짧으면 안 돼요. 이 장기 변동성 지수의 장기 이평선 아래에서 노는 480 아래에서 노는 이 14포인트 아래에서 노는 기간이 짧으면은 안 됩니다. 길게 펼쳐져야 되는데 그것이 그 정도까지 내려오려면 1월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때 내려오는데 시장이 차분해질 거고 일단 그게 단기적으로 갑자기 오늘 솟아오르면서 조금 시일이 좀 더 걸리게 됐다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일 월요일에 막 강하게 돌파가 나오면은 포지션을 또 바꿔야 돼요. 만약에 이걸 그냥 뚫고 그냥 변동성 또 강한 장세 또 한번 만든다 이렇게 되면은 리스크 관리 조금 해줘서 일부 현금화가 절실하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오늘 만약에 664포인트 못 지키고 내려갔다 하면은 조금 축소를 했을 겁니다. 월요일에 폭락이 나올 수도 있어서. 근데 지금은 월요일에 물론 하락을 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정도 수준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좀 높아요. 물론 미국 시장이나 이런 거 다 변수를 봐줘야 되겠지만 그건 월요일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오늘은 보유 종목 위주에 대응하고 관망을 많이 했는데 시장을 보면서 전 세계가 지금 같은 트레이딩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갖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일단 기본적인 것은 시장은 다 하락한 저점에서 악재 요소들이 즐비해 있는 거고 마지막에 골파기 하더라도 전환될 때 최고의 악재가 하나씩 호재로 바뀌는 그리고 또 새로운 호재들이 발생하는 게 일반적이고 최고의 고점에서 가장 많은 호재거리가 생겨서 모든 투자자들의 자금을 빨아들인 다음에 악재로 하나씩 둔갑하거나 새로운 악재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 2018년 1년 내내 내려간 위치에서 더 팔 수는 있겠죠. 하방으로 더 팔 수는 있겠지만 그 언저리가 그렇게 여기서부터 2018년 1년만큼 더 내려간다면 그런 생각까지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골파한다. 최근에 작전주 하나를 비교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코센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매집을 해놓고 시장 때문에 밀려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주 대상 유증이나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악재 공시를 통해서 한번 쏟아놓고 작전 개시해서 끌어올립니다. 재료 쏟아내면서 그러더니 이제 와서 이때 음봉에 펼쳐진 내용은 철회하겠다. 이때 삼자 배정이었나? 잠깐만. 이때 유상증자 주주 우선 공모 유상증자를 삼자 배정이나 유상증자를 철회하겠다라는 사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는 그런 공시가 나온 거예요. 아니 그 악재가 떠서 유상증자 주주 대상으로 한다고 해서 주주 우선으로 한다고 해서 악재가 떠서 내가 팔았는데 개인 투자자 팔았는데 갑자기 자기들끼리 끌어올리더니 저 위에서 그거를 취소한대요. 얼마나 이게 어이가 없는 경우예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이거는 거의 전략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물론 이것처럼 거칠진 않겠지만 시장도 하방에서 자리를 잡다가 한 번 더 골파기 하고 차츰 자리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안 나오면 좋겠죠. 안 나오면 충분히 지금 내려왔다고 판단을 하고 안 나와도 됩니다만 나올 수도 있는 확률은 있습니다. 그게 미국 시장에서 출발할 수도 있어요. 미국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자리 못 잡은 지 2달 정도 됐죠. 보통 나스닥이나 다우가 이렇게 10년간 올라가면서 중간중간 이런 밀리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때마다 짧게는 한 달, 평균적으로 두세 달, 길게는 6개월 정도 만에 다시 회복해서 추세를 살리곤 했습니다. 지금 2달 정도 지났어요. 길어지면 6개월 정도의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드물게 나오는 현상이에요. 보통은 2, 3개월 선에서 정돈돼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금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이죠? 이때도 항상 위협적으로 보였어요. 지금이 위협적인 것은 480에 붙어 있다는 거, 장기 이평선, 2년 장기 이평선에 붙어 있다는 거, 이때처럼요. 이때도 2년 장기 이평선에 붙어 있어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이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항상 이때도 이탈했었고, 물론 살짝 변화합니다. 이거는 딱 정해진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2년 조금씩 변화하는 거 있지만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아요. 어쨌든 그 시기를 위협했던 시절이 늘 존재해 왔었습니다. 이렇게 그게 짧으면 한 달, 평균적으로 두세 달, 이런 것들이 지금 되게 길게 나스닥을 길게 봤잖아요. 길게 펼쳐졌는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쵸? 지금만큼 장기 이평선 하단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한 번 더 충격을 주고, 여기 골파기 한 거네. 한 번 더 충격을 주고 자리 잡는 경우, 이때가 2011년도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이때가 8월부터 2월까지 6개월이 걸렸던 시기예요. 2011년 이후로 6개월이 걸렸던 시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길다면 저렇게 될 수 있고, 요때도 좀 길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짧게 2번이 나온 거예요. 2, 3개월 정도. 요때 좀 길었는데 여기는 이미 여기서 회복된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그랬어요. 계속 10년간 그래왔고, 물론 여기서 뭐 10년 만에 또 끝난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럴 만한 뭐 이유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과거에도 그랬습니다. 과거에도 그럴 만한 이유들은 항상 불안한 위치에서 그랬어요. 얼마 전에 2월 달에도, 이때도 시장은 대폭락할 거다라는 담긴 내용들이 어떤 근거와 함께 굉장히 많이 즐비했던 시절이었어요. 다시 올라갑니다. 지금도 아직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지나가봐야 알겠지만 그런 내용들이랑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자체로도 여러 가지가 지금 뭐 공포감을 심어주고는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들의 신용 비율이 최근에 시장이 2018년도에 가장 충격을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코스닥이 더 급하게 내려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신용 비율이죠. 신용잔고가 13조 원에서 지금 9조 원까지 떨어졌어요. 10월 폭락장을 겪으면서. 근데 지금 아직도 11월, 12월이 됐는데도 9조 원에 멈춰 있습니다. 이거는 긍정적인 시그널이에요. 만약에 신용 비율이 여기서 또 11조 원, 12조 원 늘어났다면은 진짜 큰 충격이 한 번 더 올 수도 있겠다고, 올 확률이 매우 높겠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완전히 오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지만 그래도 신용 잔고는 그래도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아직도 많긴 하지만 늘지 않았다는 거. 네, 그 정도 판단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굉장히 하루 종일 뭐 하락해서 뭐 좀 힘드셨을 텐데, 주말 우리가 뭐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주말은 편히 쉬시고 좀 쉬시고 충전해서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